스트릿 댄서라고 하니까 기꺼이 췄던 그런 춤? 이 대가리 꼬리랑 이거 옷 입어봐 이건.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이런 카메라 앞에서 야 자기소개해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파피현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좋게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로 와. 근데 뺨을 때리더라고. 어디서 가수 같지도 않은 게 세워줬더니 이렇게 얘기해. 나 앞에서. 도대체 왜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었는데 나갔더니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자를 때릴 것 같아. 아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자를 때릴 것 같아. 아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완전 그때 무너졌었죠. 아 나는 이런 그냥 쓰레기인데 여자 잘 만나서 팔자가 좋아졌고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죽어야 되는 거네?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진짜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네. 굉장히 부당한 다른 사람이 현준 씨를 대하는 아주 부당한 태도, 부당한 방식, 그로 인해 무시를 많이 당하셨네요. 이건 네. 무시죠. 저는 그때 그러니까 90년도 말이었어요. 그 중반쯤에. 이제 그때는 힙합 바지라고 해서 엄청 내려입잖아요. 네네. 경찰 아저씨가 잡았어요. 어머. 풍기문란이래요. 그래서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시는데 너 옷이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춤을 춥니다 했더니 춤을 춰요. 아유 니네 같은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연예인이요? 그랬더니 범죄자 임마 범죄자. 그래서 저한테 저를 끌고 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그 파출소로. 그래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탈의를 시켰어요. 옷을 다 벗으래요. 옷을 왜 벗어요? 했더니 인격 모독이다. 문신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신이 없었거든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벗었죠. 바지까지 다 벗으래요. 그래서 어머. 그 팬티만 입고 파출소에서 그때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없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이제 연습복이 나오잖아요. 이제 춤을 추니까 갈아입을 연습복이 나오는데 가출했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출한 게 아니라 제가 춤을 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춤을 춰서요. 했더니 조용히 해. 근데 이제 옷을 꺼내시니 그 맨 마지막에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다 뮤직비디오인 거예요. 이거 음란물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파출소 안에는 비디오 플레이가 없으니까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팬티 바람으로 가서 춤을 췄습니다. 저희가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진작 얘기해야지.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옷 입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옷 입고 주섬주섬 나와서 아니 이런 춤을 추는 게 무슨 죄인데 왜 난 여기 맞고 그 가출 청소년에 너 같은 애는 춤춰서 범죄자 된다? 그런 일을 겪어야 되나? 사회 자체가 춤꾼에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편견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거를 해석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극장의 감독님이 저한테 저 대기하고 있으니까 딱 오더니 현준 씨 영광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했더니 우리 극장은 솔직히 당신 같은 춤추는 사람들이 쓰는 무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음에 나가서 춤춰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감독님 영광인 줄 아세요? 뭐가 영광이니 해서. 제 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그냥 아무한테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하고 나가서 춤을 췄거든요. 저도 엄청 투박하게 받아쳐버렸고 그리고 어필도 이상하게 어필을 하니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이제 내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폐쇄적이에요, 제가. 네. 제가 우리 파피현준 씨 MMPI 결과를 좀 예, 엄청 궁금해요. 예. 우리 현준 씨는 사회적 불편감이 좀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조금
불편하고 잘 아는 사람, 안전한 사람을 빼고는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불편한 마음 이것이 이제 넘쳐져서 약간 적대감. 네, 그리고 좀 화가 잘 건드려지고 근데 이 화가 어떨 때는 넘침에 약간 분노, 확 분노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감독님 영광인 줄 아세요? 제 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그냥 아무한테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저도 엄청 투박하게 받아쳐버렸고 엄청 폐쇄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조금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화, 분노감, 적개심들 이런 게 좀 있는지. 그 자라왔었던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걸 했을 때 어릴 때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잘한다. 다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사업이 그러니까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기우는 바람에 그때 IMF 때문에 이제 연쇄 부도가 난 거거든요. 준비할 그 시간도 없이 맞아. 아버지는 경제사범부로 감옥에 가셨고 어머니는 도망을 가셨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쯤 나이였었는데 노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한 달쯤 학교를 안 갔나? 선생님이 진짜 화가 이만큼 나셔서 오신 거예요. 혼을 내시려다가 저를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 너 당장 내일부터 학교 나오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일 학교 와. 이래가지고 다음날 학교를 갔죠. 갔더니 이제 1번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이렇게 싸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너 먹으라고 싸줬어. 그래가지고 니네 엄마가 이걸 왜 싸줘? 했더니 그 애들이 전체가 다 점심시간에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1번 애가 우리 어저께 선생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니네 집 망했다며. 와 근데 그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기에. 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가서 울면서 우리 집 망한 게 선생님한테 재밌는 얘기였냐. 왜 그걸 동네방네 소문냈냐. 내가 도시락 싸달라고 얘기했냐고. 나 이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학교를 그대로 관둔 거예요. 좋은 의도셨을 텐데 그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 않았겠어요. 나이상.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그런 게 상처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돌아가서 내 가족 품에 안겨서 울면은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돌아갈 가족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정말 저의 이 노숙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기 가서 잠을 자려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여기서 잠자냐 집에 가서 잠자야지 하고 이제 쫓아내시고 배도 고프니까 햄버거 먹고 이 프렌치 프라이 남겨놓잖아요. 다 안 먹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그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점원들 와서 도망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도 밥을 못 먹어서 손톱이 다 빠지고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 탈모가 와가지고 영양실조로. 그리고 춤을 춰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제 춤을 새로운 단원이라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새로운 친구 있는데 완전 거지야. 어머.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는 엄청 뭐랄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혼자 맨 처음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막 상처받고 그리고 분노하고 근데 그러면 저한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아예 방어를 조금 디펜스를 심하게 하는 경우죠. 상처가 깊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현준 씨는 인간적으로 너무 가엾죠. 그렇죠. 그리고 노숙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인간이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가 하는 인간의 아주 비열하고 저속한 그걸 저열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그렇죠. 비겁하고. 네, 비겁하고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커지면 인간에 대한 아주 그 환멸이 인간이 아주 싫어지거든요. 이 현준 씨의 저 깊은 마음 안에 그냥 상처와 응어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하루 종일 참다가 그래도 친구랑 연락이 돼서 이따가 그러면은 아버지 주무시면 그때쯤 들어와 볼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밤늦게. 근데 배가 고프니까 친구한테 야, 먹을 거 없냐? 했더니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어. 했더니 아, 진짜 너는 밥도 안 먹고 뭐 했냐? 그래서 물을 따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울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혀 깨물었어, 혀. 이러고 그냥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가서 좀 이렇게 비비면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런 농담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이제 건조해서 다 갈라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요, 현준 씨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험을 했던 시기가 그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예, 그리고 길었어요. 세상에서 겪은 일을 그래도 아직 청소년이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게 부모님들이 조언을 통해서 가족이 소통하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 근데 이러한 아픔을 겪었던 기간이 꽤 길어.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을 하거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다른 타인이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수많은 자극들을 경험을 하고 사는데 이 자극을 첫 단계는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대뇌로. 이것을 perception이라고 해요. 지각이라고 해요. 이 들어온 자극을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두 번째 단계는 이 정보와 자극을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 세 가지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단계가 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한 단계만 어려워도 그 다음 단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과정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현준 씨가 perception, 지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과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약간 왜곡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왜곡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인지 왜곡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애들을 아침에 깨울 때요. 현준아 일어나. 그러면 퍼셉션이 과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왜 꼬집어요? 이렇게 받아들인다. 왜 꼬집냐고 과다하게 받아들이고 내지는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 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곡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벽을 쌓거나 아니면 조금만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좀 약간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반응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아, 나는 이런 그냥 쓰레기인데 죽어야 되는 거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집 망한 게 선생님한테 재밌는 얘기였냐. 나 이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학교를 그대로 관둔 거예요. 아, 진짜 너는 밥도 안 먹고 뭐 했냐?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다시는 안 갔어. 어차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냥 나의 방식을 새로운 좀 더 나은 방식을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유머 위트예요. 유머 위트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발끈하지 않고 그냥 유머를 잘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뭔가 조금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언짢다, 화가 난다 할 때는 잠깐만 15초만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15초. 그래서 이 15초 동안에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거에서 조금 각도를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인지 왜곡을 좀 하는 면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15초 동안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5초 동안에 우리 이 대뇌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요. 특히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조금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어린 시절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극빈자라고 극빈자 네네. 가족이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그런 걸 신청했고 이제 부친이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6살 나이, 동생은 3살 나이, 3살 차이니까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숫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희들 또 어렵게 키우고 했었으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집에서 장사를 할 때 왕대포를 팔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왕대포에다가
막걸리 퍼가지고 네네. 설탕 넣고 먹었던 기억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그게 네. 그랬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는 어쨌든 거의 사립이라서 그 네네. 학비를 또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네네. 학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비를 못 내면 연탄값인가 잡비 같은 걸 그런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못 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하복을 입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돈을 줘야지 하복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갔죠. 중학교인데 다 교복에 있는데. 그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는 가난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돈 모은 걸로 사가지고 여름 하복을 갈아입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철없지만 자랑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그 항상 되게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나요. 네. 생각해보면 안 좋았던 게 비 오는 걸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네. 40대까지. 아, 비 오는 날이요? 왜요? 아, 비 오면 맨날 그 물에 잠기고 위에서 물 떨어지고 아래 물 잠기고 집이- 그러니까. 집이 물이 새는구나. 물이 지붕에서. 대역군데 다 새고 네. 조금만 더우면 그 아궁이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네네. 그 기억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되게 안 좋아했어요. 네네. 그냥 한 40대 정도 되고 나서 먹고 살만 하니까 셀리는 비 오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되겠네.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네. 예쁘게만 기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을 네, 것 네. 같은데. 가끔은 그 멋있는 남자 어르신 지나가면 와 저분이 나타나서 내가 네 아빠다 그런 거 아닌가? 판타지가 있었네. 네, 어느 그래. 날 이렇게 네, 맞아요. 나타나지 어릴 때는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저도 비슷한 환상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저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온 동네 자기 혼자만 당신 혼자만 아들이 있는 거 마냥 항상 이렇게 안고 다녔다 하고요. 네. 한 번도 어머니하고 언성 높이고 싸맨 적이 없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인지하시고 그래 잘 웃는다 하니까 어느 날 저도 보니까 잘 웃는 편이라서 아 이거는 아버지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엄마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어. 네. 그 부분들이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런 것이 있고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 기억 같은 거는 이제 산에 갔는데 물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는데 아버지가 딱 마셔보더니 이거는 흐르는 물인데 그거 마셔도 된다고 그 물을 마시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단말마적인 그런 추억이지만 다 좋은 느낌들 그다음에 듣는 얘기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를 내가 많이 네.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근데 어떻게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교통사고 났고요. 근데 그때 12월 달에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극장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서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버스였으니까 미니버스 같은 것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를 이제 차에 태우고 건너편에 짐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가 길 건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좀 이따 차가 와서 꽝 부딪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6살 때 한 얘기 엄마 아버지 죽었어. 딱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셨고. 저 혼자만 봤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지는데. 네. 뭐 마음에 담고 계시겠죠. 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항상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 잘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네. 어머님과 동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형은. 보통 그런 거 많이 보면 늘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어릴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기억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하니까 너는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울에서 왕서방 아저씨 올 테니까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고 한 일주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울었던 그런 기억은 아직도 뇌리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악의 구렁텅이 악은 아닌데 이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죠. 네, 그랬군요.